돈은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응? 아니, 투기 대출하고 실수요자 대출하고 구별하기가 힘들다. 아,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보. 뭐 대출 나왔다고?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이번에 그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대출은 묶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로 돈 더 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고, 돈 빌리려면 이자 더 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기준금리가 이제 0.5에서 0.75%로 이제 올랐으니까 시중금리로 하면 이제 한 2%대에서 이제 3, 4%대로 이제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억을 빌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자가 이제 200만 원 내다가 한 400만 원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럼 이제 금융위하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거죠. 집값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뭐 지금 뭐 경제 성장이 괜찮고 뭐 물가 인상 우려도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이유는 들었는데, 핵심은 뭐 집값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 5만 대책을 다 내도 집값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정책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서민금융 대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그 돈줄을 이렇게 딱 틀어막는 거는 진작에 했어야 돼요. 특히 이제 다주택 투기 세력들 이 돈줄을 막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금융 현상입니다. 정말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면 정권 초기에 입구에서는 투기 세력의 돈줄을 막고 출구에서는 강력한 이제 세금을 때려가지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입구에서는 돈을 다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무슨 수로 집값을 잡아요? 그리고 출구에서는 확 뭐 국토보유세 이런 걸 이제 때려버려야 되는데 찔끔찔끔 무슨 핀셋 규제한다. 그것도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니 막 전국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막 인천, 경기, 그다음에 세종, 충남, 뭐 부산, 광주, 전남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토해양부 장관만 이렇게 때려잡는다고 이게 되냐고요. 문제는 금융이에요. 사실은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런 금융당국,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 같은 재정당국 이제 이런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럼 지금 이 금융당국이 이제 금융에 손을 댄 건데, 이런 뒷북만 문제냐? 뒷북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획일적으로 총량 규제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대출을 총량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럼 뭐예요? 다주택자 서민의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이제 그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이제 영끌과 빚굴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대출을 총량 규제로 통째로 막아버리면 그 피해는 다 누구한테 가냐 이거죠. 고스란히 실수요층, 그 다음에 생계형 대출을 절실한 그런 서민층, 자영업자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뭐 금융구조조정이 뭐 저승사자다 이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제 오찬도 했다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작전을 짠 거예요? 대출을 확 막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 무슨 뭐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분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그 대출 규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는 뭐 연기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집값 내려가면 뭐 그때 가서 사지.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 없으면 이제 전세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의 전세값이 집값 수준이잖아요. 전세값 상승이 그리고 거꾸로 집값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강북 아파트 전세가가 얼마예요? 5억이래잖아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대출 막히고 이자 부담이 늘면 그걸 전부 전세값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부담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려라 했었고 이렇게 떠넘기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이라도 나와야 버텨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전세 계약금 가을철 이사철 와가지고 5천만 원 집어넣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투기 대출하고 실수요자 대출하고 구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째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그런 거 잘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왜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수수료 챙기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버셨잖아요. 작년에 그 시중은행들 영업이익이 다 3조가 넘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위기로, 자영업자 서민층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은행들은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어디서 본 거예요? 부동산 폭등, 주식시장 폭등, 이래가지고 대출 이자 받아서 돈 버신 거 아닙니까? 그 은행이 왜 있어요?
돈을 공급을 잘해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자. 이래갖고 이제 은행이 있는 건데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자산 버블에 이렇게 기생을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이자벌이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투기 대출인지 실수요 대출인지 이게 뭐 구별을 못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긴 왜 몰라요. 저한테도 맨날 신용평가 날라오는데 뭐 빠싸하더만.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 투기 대출은 막고 실수요자 전세 대출, 서민 대출은 풀어주는 이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 그 이제 통째로 총량 규제를 하는 이제 이런 게 지금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금리라는 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재정 대책으로 이게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그 다주택자 입장을 대변하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정부가 금리는 올려가지고 돈은 거둬들이면서 재정에서는 왜 돈을 푸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금리를 올려서 수축을 하려면은 재정도 수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너무 올린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인데 그 전문가들이 무슨 또 뭐라 그러냐면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이런 아주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서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해갖고 풀어도 인플레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옛날 그 연준 의장이라까지 했던 그 그린스펀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자꾸 내려가네? 이걸 뭐 그린스펀 수수께끼 교과서에 안 맞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관계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재정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화정책에서 이제 그 금리를 올려갖고 이제 대출을 틀어 막으면 서민이 피해를 보는데 이걸 어디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정책에서 해야죠. 정부가 돈을 쓰는 건 맞춤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리는 올리고 대출은 두들겨 막으면서 재정정책에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재정정책은 안 나왔어요. 그럼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주열 총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정책의 획일성으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서민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 대책으로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메꿔줘야 된다. 이런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주택자 투기 대출 이건 막고 서민 대출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획일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메꿔주는 재정 대책이 또 나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약간 이렇게 집값 잡겠다고 이렇게 보복성으로 화풀이식이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빨리 좀 시급하게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이게 붕괴될 위험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선제적으로 올려갖고 이제 자산 버블 붕괴를 이제 연착륙 시켜보자.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한 번 더 올리면은 한 1%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1%대에서 이제 동결을 할 거냐 내년에 아니면 이제 더 올라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올린 거 아니냐. 그거는 뭐예요?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이제 그 금리까지 올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테이퍼링이 뭐냐? 돈을 푸는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매달 양적 완화 한다면서 이제 1,200억 달러씩 이제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그럼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달러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 이탈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올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올리면 그 충격이 한꺼번에 이제 터져가지고 긴축 발작이 생긴다. 이런 게 이제 옛날에도 경험을 했다 이런 거죠.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꼭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80년대에는 남미의 외채 위기가 터졌고 90년대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터진 거고 2015년에 유럽 재정위기 전부 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에 이제 취약한 나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경제 위기가 빠지고 그게 이제 세계 위기로 이제 퍼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취약한 나라들은 뭐예요? 전부 이제 양턱밟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IMF 외환위기 때 양턱밟기 당한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우리가 당한다. 그럼 그게 뭐냐? 우리는 뭐 가계부채 폭탄이잖아요. 이건 딱 이제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가계부채가 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IMF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죠. 또 옵니다. 그럼 왜냐? 달러 패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이 미국 금융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에 대한 주권이 없어요. 전부 미국 금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금리나 환율 이런 문제를 미국의 목을 매달고 이제 살 거냐? 미국 자본 이동하는 통제는 우리 못 한다는 거냐? IMF도 그거 다 열어가지고 미국 놈들 싹 들어왔다 싹 빠져나가니까 터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금융당국한테 이런 거 좀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지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거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단순히 금리가 몇 프로 올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 경제의 그 약탈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뭐 한 25만 원씩 해서 이제 한두 번 받고 이번에 한 번 더 준다는데 그 1차 해가지고 이제 뭐 11조 정도 그다음 2차 때 뭐 13조인가 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했고 이번에도 뭐 한 뭐 11조가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이렇게 그거 다 합쳐야 40조도 안 돼요. 그 800조 이상의 돈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돈을 풀면 여러분들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전부 뭐예요? 저금리 대출해가지고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다 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이 과잉 유동성들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전부 자산 경제로 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실물 경제와 이제 그 금융 자산 경제 사이에 이 불균형이 이제 심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빈부격차를 발생시키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K 불평등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딱 좁혀서 부동산 문제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뭐예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게 버글버글 하면서 이게 빈부격차의 원흉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약탈 경제다 이런 거죠. 그럼 왜 약탈 경제냐? 정부는 딱 보면요, 실물 경제가 이제 안 돼요. 그럼 이게 안 돌아가니까 부동산을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이거 갖고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뭐예요? 알면서도 찔끔찔끔 잡고 쫓아다니는 신용만 하다가 방치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거품이라도 있어야 그 경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경제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게 자산 보호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은행은 뭐냐? 은행은 뭐예요? 다주택자들한테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종잣돈을 대주잖아요.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재벌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라는 굉장히 규격화된 투자 상품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유행인데 제가 보면 거주의 편리성도 있겠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딱 계산하기 좋은 규격화된 투기 상품, 투자 상품이에요. 이게. 그 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백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 완전 투자 상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값은 계속 오르고 투기 세력은 저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건설업자가 공급해주는 그거 사가지고 계속 집값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이런 시스템은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부지로 이렇게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피똥을 싸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집값의 폭등이 그냥 뭐 어떻게 생기는 거겠어요? 결국 실물 경제에서 이게 노동소득 이게 노동자 민중들이 그 개고생 해가지고 겨우 쌓은 그 소득을 약탈해 가는 거잖아요. 후려쳐가지고. 그러니까 약탈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부 여기에 이제 막 B2 영끌까지 막 해가지고 전부 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거품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카지노 털리면 집에 가야 되듯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터지면은 또 은행이 부실을 해질 거 아니에요? 은행이 부실을 해지면 그거 살린다고 또 국민들 세금, 혈세를 공적 자금도 또 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은 또 살려놓습니다. 그럼 그 은행이 다시 투기 세력하고 손잡고 새로운 잔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빨리면서 살 거냐, 이런 약탈구조 속에서 살 거냐, 이런 거죠.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기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 민중들,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이번에는 이 위기를 약탈 경제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체제 전환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